내가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돈을 내고 있잖아요. 건물 꼭 사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을 버는 노동소득에 가까운 구조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월세는 사실 버려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산의 가치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용이 좋으면 3% 초반 나와요.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이제 4% 거의 3%로 들어온다. 100%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80%잖아요. 그럼 제가 3% 이상 되는 건물만 산다면 내가 돈이 남는 구조예요. 제 건물을 한 3년이 안 됐는데 34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16억 정도의 차익이 난 겁니다.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은 얼마지? 근데 이 사업으로 번 돈은 월세 냈고요, 이자 냈고, 직원분들 월급 드렸고, 저희 생활비하고 빵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요. 건물 매입에 관련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진심 이창원입니다. 골병 들며 장사에 매진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로 사시는데 무심코 내는 월세 때문에 큰 부를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내는 월세는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월세를 공간을 빌렸으니까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월세에는 엄청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한 300만 원 낸다 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환산해보면 9억에 대한 이자예요. 9억에 4%에 12달을 나누면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가 9억짜리 건물을 사서 제가 9억짜리 건물을 산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장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 내가 내는 월세에다가 300을 곱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달리하면 새롭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건데? 라고 하는데, 만약에 월세를 내가 500을 내고 있다 하면 곱하기 300 하면 15억이죠. 예, 10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은 30억입니다. 저도 그런 현타를 한번 맞아서 이제 건물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사를 잘할 때에는 300 500, 200을 내도 안 아까워요. 왜냐면 그만큼 버니까.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 그런 개념이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월세를 300 내고 있는데 나는 장사를 잘해서 200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15억짜리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건물 꼭 사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사업자분들은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을 버는 노동소득에 가까운 구조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월세는 사실 버려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알면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에 내가 빠르게 자산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자산의 가치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자산이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걸 찍으면 다 나와요. 주소를 클릭하면 10억이었다가 20억이었다가 30억. 제가 샀던 건물도 18억에 샀지만 34억에 팔았거든요. 그게 불과 3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저한테 판 분은 11억에 샀어요. 예, 이건 마포에 있는 건물이고요. 막연히 오르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클릭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갑질도 너무 많이 당했고, 그래서 내 건물에 장사해야겠다. 그리고 월세도 한 800 냈거든요. 그때 당시 금리로는 27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건물의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제한적인 재화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는,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을 잘 사면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연히 내는 월세는 사실은 버리는 돈이다. 근데 내가 이자로 치환을 한다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방법 외에 더 쉽고 현명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을 대상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자문 이런 미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사야겠다고 왔을 때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일을 벅벅 갈면서 오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갑질 엄청 세게 당한 분들. 나는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트래픽 모아가지고 동네를 좀 띄워놨는데 이 동네 좋아졌는데 월세가 2배 올랐어. 올려줘. 그리고 너네가 장사하다가 기물 파손했고 여러 가지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거. 제가 이제 뭐 10년 만기돼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원상복구해. 근데 그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누군가 들어와. 권리금을 받고 이 시설을 그대로 넘기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 새로운 업종이 오거나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 치우세요 하면 그게 원상복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맨 처음에 보증금도 내고 권리금도 내고 들어갔을 때 사실 그 돈 다 까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세입자의 서름이죠.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12시간씩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인데 20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노동소득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처절함. 근데 그냥 따져봐도 30, 40대 기준으로 수명이 한 120, 130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골병 들었는데 20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60, 70이잖아요. 그러면 내 수명이 연장됐어. 4, 50년을 어떻게 버틸까? 제 60대 되신 분들도 오는데 일을 못 놓는 이유가 사실 그때부터는 생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소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거야? 라는 이런 개념들 속에서 이걸 해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그러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통해서 레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내 건물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쫓겨날 위험이 없죠. 원상복구할 위험도 없습니다. 월세는 매년 5%씩 오르죠. 근데 건물주는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매년 오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수만 있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리고 제가 건물주를 한 75명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매수자도 있지만 건물을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80대예요. 이력을 보면은 30대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건물 산 거야. 그때 한 10억 주고 샀어. 5억 주고 샀어. 근데 한 30년, 20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40억, 50억. 저한테 물어봅니다. 부동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의 아파트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실한 노후 보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20년 전, 30년 전에 건물 사는 거 아무도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부자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에 빨리 눈을 뜨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기 돈 너무 적게 넣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든든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이 계속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 돼서 돈을 벌면 경쟁자가 바로 나타나고요. 특히 자영업 시장은 카피캣이 너무 심해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냈을 때 돈을 모을 때 모은 돈이 이 목돈이 안 쌓여요. 2호점의 시설 투자, 3호점의 시설 투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가격 경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흔들려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순간에 망한 거죠. 막상 내가 망했는데 나는 목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1호점에서 2호점에서 한 번은 자산으로 에셋 파킹을 하고 갈 걸. 결국에는 이게 뭐 엄청난 뭐 스킬이나 기술보다 이런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 사업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목돈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으로 되는 거 사실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상업용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이 70에서 80%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택은 사실 규제가 또 워낙에 많고 지금 뭐 DSR 이런 규제들도 있듯이 대출을 많이 받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규제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지 했지만 갑자기 이번에 DSR도 이런 규제잖아요. 그럼 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내가 여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확보가 된다. 은행에다가 잘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온 물건이 시세보다 싸다.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 내가 이거를 10억에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2억이야. 내가 신용이 또 좋아. 그리고 이 건물에서 장사할 거야 하면은 건물가의 8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억 중에 8억의 대출이죠. 그럼 내가 2억. 그리고 부대 비용이
한 6% 정도 나와요. 그럼 2억 6천이면 일단 해볼 수 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가 많고요.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서울의 20평 아파트도 신축이다 하면 13억 막 이래요. 구축도 7, 8억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면서 여기서 연결된 투자이기 때문에 10억인데 2억 들어가, 뭐 15억인데 뭐 3, 4억 들어가 한다는 거는 미리 플랜만 잘 짜면 당장은 못 하더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장사를 잘하면 나머지 20%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꼭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잘 활용해서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18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주거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월에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내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80%는 건물과 신용을 보고 해주는 건데, 나머지 20%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3억 삽니다. 근데 주거 형태를 반전세로 1억에 80, 보통 1억당 한 3,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월세를 치환하면, 그러면 1억에 80으로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있는 집에서 그레이드를 낮출 수도 있겠죠. 내가 25평 사는데 17평으로 가, 또는 구축으로 가. 그러면 1억에 50, 5천에 50 생활 수준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하면 순간적으로 얼마가 생기죠? 2억 정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1억 정도 모았어. 1억은 사실 마음 먹으면 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 형태를 바꿈으로써 한 3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 10억 8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80을 낼 수 있어야겠죠. 이런 계산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은 이 정도 낼 수 있어 라는 계산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자, 내가 술집을 합니다. 그러면 주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주류 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분은 2억까지도 나와요. 2억 5천까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류를 받는 업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주류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단점, 그리고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로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만 빌리더라도 월에 막 300, 200씩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500 벌어요, 1000만 원 벌어요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예 몰라서 접근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주류 대출을 예를 들어 5천 정도를 받는다. 그럼 벌써 1억에 2억에 5천이죠. 3억 5천이잖아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은 내가 납입한 돈에서 이걸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서 금리가 낮아요. 한 3%대? 그래서 여기에서 2, 3천씩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장사했던 보증금이죠. 또 장사를 잘하면 권리금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2, 3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소하게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7, 8천 정도 돼요. 7, 8천. 그럼 벌써 4억 막 5억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자 대출, 내가 매출이 올라가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2억, 3억. 근데 이 사업자 대출을 건물로 바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넓히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사업에 모멘텀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억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직원 채용하고 자재 늘리고 채널 늘리고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이 2배, 3배 막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익 잉여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짜볼 수 있어요. 건물을 사는데 80% 대출 받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인, 내 사업체가 임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500이다. 그러면 300에 250. 이것도 반전세 개념으로 들어오면 3억을 넣고 들어오겠죠. 목돈 이만큼 또 생기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뭐가 좋죠? 이익 잉여금을 보증금으로 넣었어. 근데 월세는 300 낮아졌죠. 여기도 이득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저는 이걸 이제 레버리지 매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물론 100% 대출 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적어도 80%에서 5%에서 10%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린 거를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거, 금리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손쉽게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저희가 뭐 홍보를 하고 저희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오셔서, 제가 이번에 정말 평범한 사장님들도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옆집 사장님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옆집 사장님 너무나 평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을 샀네. 알고 봤더니 적은 돈으로 샀어. 200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자를 한 3, 400 낸대. 자기가 내는 월세보다 한 200 더 낸대요. 그래서 둘이 막 장사를 잘했어.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하풀이
건물이 막 생기면서 동네가 좋아졌어. 그런 데가 어디예요? 익선동, 속리단길, 을지로 화풀, 신당동 이런 데잖아요. 이분들 왜 갔어요? 월세 싸서 갔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매매가도 낮았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했던 분들이 선진입을 하는 거죠. 아주 싸게 사고 월세 쌌지만 이자도 또 싸. 그렇게 들어갔어요. 5년 정도 장사를 했어요. 동네가 좋아졌어요. 자산 가격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쪽 사장님은 건물주가 좋은 일을 시켰죠. 그리고 어떤 얘기 듣죠? 아, 여기가 월세 시세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려주세요. 쫓겨나고 원상복구. 이쪽 사장님은 너무나 즐겁죠. 장사해서 돈을 벌었지만 자산에서 이미 2배 올랐습니다. 건물 투자라는 거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기 때문에 20, 30%를 가지고 100%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게 2배가 되면 20%의 2배가 아닙니다. 100%의 2배. 10억에 샀어요. 2, 3억을 주고 20억이 됐어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투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투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컨텐츠, 사업, 장사, 컨텐츠가 확실한 분들은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2억부터 시작했거든요. 월세살이부터 시작하면서 6년 만에 건물주가 된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고요. 여러 가지 실패와 그 다음에 성공들을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에이 내가 무슨 건물주야, 나도 돈이 없어, 내가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보시면은 아,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구나. 거기서 딱 3가지거든요. 지식과 공부, 그리고 현금 흐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보유자금 늘리는 거.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는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고 이건 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유자금은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거는 불리는 능력이죠. 이 3가지를 동시에 할수록 빨라집니다. 저도 6년 걸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기준 설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얼마짜리 살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이 요즘에 뜨고 있어? 이런 기준 설정.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찾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분석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 돈이 이렇게 딱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엑시트 할 수 있겠구나.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까지 분석을 하고 나서 계약합니다. 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계약 단계에서 매매가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몇억,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았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팔 수 있지? 아까 전에 건물을 사서 화풀을 만든 사람은 이 동네에 월세 시세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매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건물주지만 팔 때 임차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 500입니다. 근데 제가 600 드릴게요. 그럼 수익률이 2.5에서 3.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낼 수 있겠죠. 이런 엑시 전략까지 딱 넣어서 하나의 전체 건물 매입 플로우에 대한 매뉴얼을 넣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건물주가 된 7명의 이야기를 실사례를 다 담았어요. 인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안에 건물주가 된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넣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난 지금 분석 단계야, 그럼 이걸 봐야겠다, 계약 단계야, 이걸 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직접 여기 7개의 사례를 보면서 직접 그 건물을 가서 보시면서 공부가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7명은 평범한 사장님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3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모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알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건물 투자에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 안에 보면은 주거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주거를 이제 아파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상업용 이제 건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파트는 필수제입니다. 필수제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요. 가격이 정말 뭐 하락장이 아니면 아주 심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수요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금성, 돈으로 바꾸는 환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은 매수 수요층이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낮아요. 이게 장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많이 두고 있는 거고, 근데 건물은 내가 많이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해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규제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는 목적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뭐 다주택 포지션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는 돈 벌 시대가 끝났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런 현타를 좀 많이 맞았었거든요. 원래 저는 주택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랑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규제를 크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취등록세가 많이 발생이 되고 나라에서는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투자예요. 크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첫 주택은 7, 80%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2주택을 가거나 하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주택도 뭐 고가 주택 같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결국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면은 거의 서울 같은 기준, 서울 기준으로 7, 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같은 1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얘는 50% 나오면 5억 들어가는데 얘는 2, 3억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할 때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장점이 있고, 갑자기 폭등을 했을 때 아파트는 규제를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높을 수 있죠. 반대로 뭐 떨어지는 폭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여긴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여긴 금리입니다. 건물 투자의 기본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낼까요? 월세를 받아서 내겠죠. 대출을 받아서 내는 금리 있잖아요. 이 금리를 비교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3%예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이면 1년에 3억의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료가 1년 수익률로 하거든요. 3억이야. 이건 3%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2억이야. 그러면 건물 투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내가 월세를 3억 받는데 1년이에요. 이제 과한 거예요. 100억짜리 본 거예요. 3억을 받는데 내가 이자를 냈더니 1년 동안 2억 냈어. 그럼 1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4억을 냈어. 그럼 1억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해. 아니면 계속 만약에 올라가. 한다고 하면 나는 처음에는 똑같이 내지만 좀 낮춰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월세를 300 받습니다. 근데 건물을 사는 시점에서 80%를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 250이야. 그럼 나는 50만 원씩 이득을 보겠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 400이야. 저는 매월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제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정세도 관계가 있고 환율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로 봤을 때 고금리에 속합니다. 금리가 좀 높은 중금리인데 사실 금리가 코로나 전에는 엄청 낮았어요. 이때 투자 심리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를 또 회복을 하면서 금리를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거의 한 3%가 올라왔어요. 아까 1, 2%도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1년 동안은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 쭉 갔습니다. 한 5, 6% 정도 돼요. 보통 건물의 투자가 한 3% 전후인데 수익률이 5, 6% 됐으니까 과연 건물 투자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엄청 샀는데 다 스탑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때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5, 6%까지 금리가 변동금리로 올라갔을 때 이자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건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저 못 버티겠어요.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내가 장사를 하는 분, 내가 금건물을 쓰려고 샀던 분들,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타격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로만 샀던 분들은 만약에 나갔어, 공실이 됐어, 금리 올라갔어, 최악이 있죠. 근데 직접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점에서 3번 연속 떨어졌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지만 내일 기준금리 또 발표합니다. 거의 위원들이 거의 100%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용이 좋으면 3% 초반 나와요.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이제 4% 거의 3%로 들어온다. 그러면 100%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80%잖아요. 그럼 제가 3% 이상 되는 건물만 산다면 내가 돈이 남는 구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공부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20평, 30평 아파트예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30평, 9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금액대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1층과 뭐 로얄층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큰 퍼센티지가 몇 천만 원 차이입니다. 아주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몇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산 아파트를 가치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건물보다는 땅의 개념이에요. 이 땅을 내가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1층짜리 건물이지만 이 땅의 용도는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용도야. 그럼 내가 연면적을 30평밖에 못 쓰지만 20평밖에 못 쓰지만 나중에는 100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월세도 안 나오고 20평밖에 못 쓰지만 내가 이거를 신축을
사업을 하거나 하면 디벨롭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20평에서의 월세와 100평에서의 월세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층만 쓰다가도 시행업자가 이거 땅 같이 사가지고 올릴 거예요 하면 이분이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3층짜리 단독주택이야. 근데 내가 사서 용도 변경을 해요.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간단히 해가지고 뭐 익선동이나 연남동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요렇게 디벨롭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찍어보면 와 이게 10억짜리가 20억이 됐네?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스백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건물주인데 나갈 때 임대료를 좀 올려줘. 5년 동안 올려드릴게요. 이걸 확실하게 약정서를 쓰고 하면 수익률 기반으로 매매가는 산정되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 월세 더 올려드릴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수익률을 3%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월세 50만 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가 기준 얼마가 올라간 줄 아세요? 2억이 올라갑니다. 월세 50만 원 올려주는데 2억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 2억에 대한 3% 600이거든요. 12개월로 하면 50만 원이에요.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려주는 것 자체가 건물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 놀랬죠? 관점을 달리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달라요. 그러면 뭐냐? 내가 플레이어로서 정말 잘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팔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투자법이고 좋은 건 뭐예요?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공실 났어. 최악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장사해? 예를 들어 공실 리스크 없어지죠. 그리고 이미 싸게 샀어? 그럼 지금 사도 그 금액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리스백을 해. 그리고 여기서 가치를 향상시켜. 그냥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접 쓰면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건물을 직접 쓰는 용도로 사면 뭐가 좋냐면 건물을 팔 때 보통 많은 부분 내가 직접 쓸 겁니다. 아니면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명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도 막 당하고 갑질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금액으로 팔려면 사는 사람의 원하는 걸 다 맞춰줘야 돼. 내가 만약에 건물주면서 장사를 해. 그럼 어쩌죠? 사업을 해. 제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주면 사실 건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보면 그때그때 관리를 하거든요. 보통 방치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아파트와 건물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단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쓴다고 하면 그만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직접 못 쓰는데요. 이런 분들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입지가 좋은 곳들을 소액으로 가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건물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임차, 임대 수익을 위해서 샀을 경우에 공실이 나면 리스크가 엄청 크죠.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80%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가려면 50%만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칭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돈이 별로 없으니까 80%를 쓰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대출 감당, 이자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이 레버리지를 잘 쓰면 저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칼처럼. 근데 그게 만약에 내 감당이 안 되면 그 칼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완전 최악이고요.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해서 좀 무리해가지고 80% 대출에 다른 대출까지 막 껴서 막 90%를 받았어.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장사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최악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급기야는 경매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필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수지 분석을 꼭 반드시 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1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도로변에 14억짜리 건물주가 된 곰탕집 사장님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을 만난 거는 한 2년 전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이제 건물주 강의를 하는데 거기 수업을 듣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사무실 근처에서 곰탕집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까우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당연히 잘 되시죠? 했더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막 아끼다 보니까 직원도 안 쓰고 하니까 딜레이도 많고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 향상 공부를 해봐라 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정도 모았어요? 하니까 그 전부터 해갖고 평생 모은 돈이 이제 1억인 거예요. 그런데 왜 1억밖에 없는데 건물주가 되려고 했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갑질을 엄청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 갑질 당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겠다. 이분이 곰탕에 가마솥 같은 걸로 하거든요. 주방 안에 가마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새벽에 밤 몇 시간을 끓여야 된대요. 근데 거기 옆에서 불이 날까봐 거기서 자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분 30대거든요. 젊으니까 버텼는데 이러다가 나 진짜 빨리 죽을 것 같다. 대표님들을 보니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분이 또 유튜브도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맛이 전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심을 엄청나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맛이 사실 1차적으로 좋았던 건 본질이 좋았어요. 마인드가 좋고 방향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7천 정도를 모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 그리고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새벽 2시에 문자 왔는데 12시에 일 끝나고요. 건물 보러 왔어요. 건물 사진 찍어서 보내고. 완전 간절했죠. 그렇게 해서 7천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제 건물의 진심에 저희 자문 회사에 온 거예요. 제가 공부를 혼자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 조금 더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오셔서 봤더니 사실 1억 7천은 좀 어렵다. 평수도 커야 돼. 곰탕집이라서.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세부 구조를 봤더니 매출을 그래도 7천 정도까지 올린 거예요. 3천 정도에서 7천까지. 이걸 가지고 대출들을 받아보자. 이모님 좀 더 고용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좀 더 쏟아붓고 해보자. 그러면서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2억. 그럼 계산기로 로드맵을 짜줬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예 건물 살 때 주거까지 해결되는 걸 사자. 집에 있는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쭉 하다 보니까 3억 한 5천 정도? 또 한 가지. 내가 건물 찾는데도 한 6개월 걸려. 계약하고 잔금하는 경우에도 우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 6개월 걸려. 그럼 1년이야. 얼마 저축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700만 원 해볼게요. 한 1억 되잖아요. 싹 다 모았어요. 한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한 15억 이하에서 찾아보자. 80% 대출 받을 수 있는 걸로, 주거 할 수 있는 걸로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장사를 잘해야겠다고 했으면 갑자기 잘 됐으니까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왜냐면 난 건물을 사야 되는 목표가 달라.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계속 힘들게 노동소득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정말 저희도 건물의 진심에서 완전히 인볼브 돼가지고 건물 같이 찾아주고 김포시장역에 딱 가운데 있는 한 5분 거리다 대로변 건물이 16억에 딱 나온 게 있었어요. 이걸 임차로는 지금 상황에선 금리가 높아서 어려우니 우리가 들어가 장사하면 이자 다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레버리지 땡긴 것도 다 낼 수 있겠다는 게 계산상 나왔어요. 이런 것도 노하우가 책에 담겨 있는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은 대출이 엄청 많아. 그럼 여기 월세 조사해. 월세가 300인데 이자를 지금 금리로 따졌을 때 400이야. 1년 동안 100씩 냈네. 일반인 투자자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분 되게 급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 다 재산 처분하고 있대.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시장인데 우리는 지금 선진입하자. 2억을 깎아가지고 14억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80%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억이 나온 거예요. 3억을 가지고 사는 건데 부대 비용까지 있잖아요. 3억 8천 정도가 들어가서 매입을 한 거예요. 1층은 장사를 하고 3층에는 직접 거주를 하고요. 루프탑도 있어요. 2층은 또 음식점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세를 또 받고 보증금도 빠지겠죠. 이자를 내고도 남는 거죠. 인테리어 당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대신에 땅은 작습니다. 땅은 작은데 이 친구가 그 땅에 맞춰가지고 주방을 적게 하고 기존의 곰탕집에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라는 건 10층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곳이에요. 뒤쪽으로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오피스나 주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왜 많냐? 마곡에서 상당히 가깝고 김포공항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일하는 주거 세대들이 되게 많고 공항, 마곡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 두 개의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점심, 저녁이 해결이 된다. 배달도 해결이 된다. 주변에 상권을 봤더니 1억씩 찍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럼 여긴 장사 되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 본인도 장사하는 분들이 상권 더 잘합니다. 사실 거기가 최고의 상권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상권이에요. 근데 부동산 개념으로는 상업지에 누군가가 이걸 사서 디벨롭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은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1억밖에 없었던 친구가 정말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 이거 된 거 맞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이분이 돈이 있어서 됐을까?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샀던 분은 이 7명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10억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못 샀어요. 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방향성을 잡은 분들만 여건을 만들어서 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건물 뒤쪽으로 화곡 뉴타운이라고 뉴타운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막 한 몇 년 안에 이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이 들어오면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 배우 세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 보고 갔어요. 두 번째는 족발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족발집 사장님이 한 2억 정도 모았는데 한 6천 정도 매출이었고 장소가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배달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달 매출이 높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500에서 700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리가 안 좋으니까 월세 500 내고 좋은 자리로 가겠다 하고 왔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거기 가면 당신이 2억 모은 거 권리금 보증금 다 까진다. 월세 다 내야 된다. 물론 현금 흐름 좋아지겠지. 열심히 모은 돈 다 날라간다. 대신에 2년 동안 2억 모아갖고 와라. 근데 실제로 2억 모아왔고 재테크까지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권리금, 보증금, 신용대출 여러 가지. 또 결혼하면서 와이프도 자영업자인데 근데 2년 뒤에 7, 8억이 된 거예요. 23억 5천짜리 건물을 샀어요. 중공업지 바로 뒷면에 사서 배우 세대
세대랑 오피스가 엄청 많은 곳에 샀고 자기가 거기서 전단지를 뿌렸던 곳입니다. 유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쪽 라인에 월에 1억 찍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1층에 가게가 3개 있었는데 3개를 다 명도하고 1층 들어갔어요. 그리고 4층에선 주거를 하고 지하 2층, 3층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첫 달 매출이 1억. 인증 왔어요. 장산 저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건물에 80% 대출 받았어요. 23억 5천짜리를. 그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1층에서. 나머지에서 받는 월세는 뭘까요? 순수익. 근데 지하가 월세가 40, 창고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내보내고 홀로 만들 거예요. 단체 손님. 그럼 여기서 2천 이상 나옵니다. 이 건물은 돈을 버는 건물. 그리고 옛날에는 퇴근할 때 너무 힘들었대. 걸어 올라가서 자면 되고 자기 또 일하는 친구 있죠. 같이 살게 한대.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는 을지로 하플 건물 산 거 있어. 을지로 하플에서 확장되는 상권에 건물을 매입을 했고 이건 정말 재밌는 게 이것도 고깃집 사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3명 다 30대입니다.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분은 용리단길에서 고깃집 하는 분인데 또 현타 온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판에서 불 지피고 이렇게 하냐. 이 친구도 3호점에서 4호점 넘어갈 때 장사 잘했어요. 4호점 넘어갈 때 왔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고 현금 흐름이 진짜 좋았어요. 월에 예를 들어 뭐 1000에서 1500 하면 1년이면 뭐 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이 친구가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저도 같이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같이 와가지고 SPC라고 해서 법인을 같이 만들었어요. 을지로에 나온 건물이 제 27억에서 21억 7천까지 깎아놓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매칭이 돼가지고 이분은 네이버에서 30억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깜놀한 거죠. 21억 7천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7천이고 지금 시세는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건물은 평당 1억 2천에 나와 있고 그럼 이분은 결국에 한 7억 정도를 싸게 산 거잖아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이분 오픈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중구 을지로잖아요. 땅이 20평이야. 근데 건물이 꽉 찼어. 20평으로 올라갔어. 그럼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땅 개념은 평당 얼마냐예요. 20평인데 평당이 1억이면 20억이죠. 그러면 40평에 40억이야. 근데 보통은 한 땅에 50% 정도가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20평을 쓰려면 40평, 40억이에요. 내가 만약에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꽉 찬 건물을 잘 사잖아요. 내가 20억. 그리고 만약에 20평인데 꽉 찼는데 평당 7천이야. 14억. 그러면 거기에서 80% 대출 받아. 5억 언더로 예를 들어서 살 수 있고 장사를 해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되게 꿀팁입니다. 구도심은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었던 것들은 맞벽이라고 해서 다 붙인 것들도 있어요.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장사하거나 쓰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건물주가 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 사례가 진짜 딱 6년 동안 어떻게 왔냐라는 걸 이제 되짚어 보면은 지금 이 세 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정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현금 흐름을 높였어요. 매출을 계속 해서 올렸고 열심히 모았어요. 보유 자금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해야지. 매출을 이제 올려야지. 장사부터 잘해야지. 그 다음에 돈 모아야지. 10년, 20년 걸립니다. 자산의 속도는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이걸 단계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 개를 동시에 한다? 솔직히 갈아 넣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책을 쓴 거고요.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인부터 시작했어요. 직장인인데 마이너스 2억을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 이 사업을 한 3, 4년 동안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계속해서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빨리 2억을 갚고 3억을 빨리 모으자. 그러니까 돈에 좀 미친 사람이었죠. 아이도 막 태어나고 막 그랬을 때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돈 벌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궁리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아예 안 쓰겠죠. 전기세, 물세까지 아꼈으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걸 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아내도 주얼리 쪽으로 뭔가를 팔아보겠다. 저도 중고 물품을 일단 팔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디벨롭하면서 주얼리 사업을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그게 월에 뭐 500 저축, 700 저축, 매월 저축 일지를 써가지고 매월 25일날 450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어떻게든 법니다. 내가 투잡을 하던 뭘 하던. 그리고 50을 해서 500 저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갚아나갔어요. 돈을. 그래서 2억 정도를 갚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돈 버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김성호 회장님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은 중력의 법칙이 있다. 제가 돈을 모을수록 막 붙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월세를 800을 내고 있었습니다. 쌈짓길 가로수길에 매장을 했었고 주얼리 쪽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었고 월세 800을 냈는데 그때 제가 그 800을 냈을 때 쌈짓길이 500억에서 800억을 팔린 거예요. 거기서 현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 매출 받으면 막 좋아했는데 여기서 뭐야 우리가 장사하고 이 사람 돈 버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을 빼자. 80억, 50억, 8억, 5억. 대출이 80%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벤처기업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75% 가면 재산세가 또 몇 년 동안 없어? 건물 사면 취등록세가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야 이거를 써먹어야지. 이게 온 거예요. 그러고 800만 원을 이자로 환산하니까 27억에 대한 이자. 그때 당시의 금리로 완전 현타 온 거죠. 현금 흐름을 높이면서 공부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상업용 공부를. 미쳐서 했죠. 그러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 와중에
돈을 계속 모으고 1차적으로는 집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마포에 30평짜리 재건축까지도 사놓고 돈을 또 1억 5천 정도를 모으고 그 사이에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걸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2, 3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 키웠어요. 매출을 계속 올리고 이익 잉여금을 늘리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보증금 3억을 넣을 수 있겠는데 구조를 이렇게 짜보자. 그럼 80% 대출을 받고 내 돈을 넣고 우리 회사에서 보증금을 넣자 해서 봤더니 20억 이하짜리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18억 5천짜리 합정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가 되는 올근생 전체 근생인 3층짜리 건물을 18억 2천에 매입을 합니다. 대출을 14억 한 4, 5천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 4, 5억이면 샀겠죠. 제가 14억 대출을 받았더니 이자가 400이었습니다. 나는 800 내면서 장사인 내 건물에서 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간다고? 물론 입지는 빠지죠. 하지만 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저도 값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코로나 전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저의 주얼리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외 판매가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쌈짓길이었으니까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매장이. 그래서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때 금리도 되게 낮았고요. 돈을 막 살포했어요.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니까. 돈이 살포되면 어떻게 되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2,000원에 사요. 짜장면도 지금 10,000원이면 옛날에 얼마? 5,000원, 3,000원. 본연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살 때 5년, 10년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 금리가 엄청 낮았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좋죠. 현금이 막 살포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의 가치가 경기는 안 좋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자산의 가치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 건물을 한 3년이 안 됐는데 34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거의 2배 정도. 16억 정도의 차익이 난 겁니다. 당연히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2년 10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은 얼마지? 근데 이 사업으로 번 돈은 월세 냈고요. 이자 냈고 직원분들 월급 드렸고 저희 생활비하고 빵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업하면서. 근데 얘는 16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매출이 16억인 거예요. 물론 나가겠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170만 원 벌었어요. 제가 했던 사업은 노동에 가까웠어요. 핸드메이드였어요, 사실. 저도 막 매일 세공하고, 막 은가루 막 먹고, 포장하고, 매일같이 내 몸이 막 10개라도 막 부족한 거야. 근데 결국에는 3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제가 번 돈은 없었습니다. 노동소득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편 자산소득은 내가 공부해서 사놨더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타이밍이 잘 오니까 이렇게 160만 원씩 버는구나.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면서 이걸 같이 갔기 때문에 노동소득도 있지만 자산소득 두 바퀴를 돌렸을 때 엄청나게 시너지가 났겠구나. 저는 이게 안 팔리더라도 올랐잖아요. 오른 걸 갖고 재간평을 받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간평할 때 30억이야. 그럼 38에 24. 24억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4억을 받았는데 24억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 3억은 나와. 그럼 나는 내 사업에 수혈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보험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간 거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공부해서 2, 3년 만에 16억 버세요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월세를 내는 입장이라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건물을 찾아서 내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20, 30년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뒤로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건물주를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75명 정도 건물주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오랫동안 돈을 모은 사람이 건물주가 될 것 같죠? 절대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내가 잘하잖아요. 아주 싼 걸 살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공부를 할수록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잘 활용을 하면 이거 내가 못할 거 아닌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받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계속 잘 되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보험과 같은 자산소득 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소득을 꼭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전쟁터가 사실 남의 땅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도 그 성은 제 게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산다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그 성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내는 월세를 월세로 치환을 하면은 내가 이 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자산의 씨앗으로 이 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